세계적으로 보면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분명히 불법이고요. 불미스럽게도 성매매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매매가 도대체 무엇인지, 성매매로 단속이 된 과정, 또 성매매로 단속이 돼서 처벌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떤 주장을 거쳐서 무혐의를 받게 되는지,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최승현입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단속도 하고 있고 단속에 걸리는 사람도 많은데요. 성매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적 이익을 주고 내지는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매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성매수하는 남성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기에서 성매매라고 하면 성매수하는 남성, 여성 또는 성매도하는 반대측도 당연히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성매매의 경우에 어떻게 단속이 이루어질까요? 예전에 소위 말하는 사창가가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도 사실은 단속은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나라 법 체계상은 성매매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업소들은 전부 다 불법이었죠. 사실은 많이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은 그 업소들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 그 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더욱 음지로 스며들어서 요즘 기사를 보면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알선하는 업체는 계속 있기 마련인데요. 알선이 의심되는 업체들은 단속 관련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내지는 비정기적으로 불시에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면 거래 장부가 나오기도 하고요. 카드 거래 내역 이런 내역을 보고 역으로 추적해서 성매수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알선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사장이나 부장, 실장 이런 사람들은 성매매 알선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전과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단속기관에서 오히려 더 정기적으로 성매매를 하는지 단속을 하기도 하고요. 경찰관이 가서 일부러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함정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성매도한 여성 내지는 성매매 알선을 했던 업체에서 성매수한 남성과의 어떤 불화라든가 사건들이 있어서 역으로 신고해서 성매수가 발각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성매매, 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과가 없거나 그러면 기소유예 받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매매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성인 성매매하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의율이 되는데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징역 1년에서 10년, 벌금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아주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대상이 된 청소년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여성 내지는 상대 남성일 수도 있죠.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우 조심해서 다뤄야 될 사건입니다. 성매매를 하려다가 이수에 그친 경우가 있어요. 금액을 지불을 했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고 도망갔다든가 이런 경우에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에 그친 경우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성매매 알선 업소에 가서 거래 내역은 있지만 실제로 성교 행위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거래 내용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느냐? 그거는 사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내역 자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성매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지불하고 그걸 돌려받지 않았다 하는 것 자체가 성매매가 실제로 있었겠구나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취급했던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요, 실제로 돈을 지불한 내역이 나오긴 했는데 성매도하는 여성과의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바람에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돈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후 사정을 잘 주장을 해서 무혐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불법 성매수로 인해서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받았다. 그런 연락을 받게 되면 일단 조사 일정을 미루시는 게 좋고요. 법률 전문가하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 사건이 연루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성매수자가 경찰에 조사하게 되면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처리했던 사건 중에 본인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관계까지 이루어졌던 사건인데요.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율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었다는, 그래서 고의가 없었다, 단순히 나는 성매매라고 생각을 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렇듯이 변호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를 했을지, 그 확보된 증거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변호사들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조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 형법 체계상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매매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다만 뜻하지 않게 이런 사건에 연루될 경우에는 변호사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보시고요. 나한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그렇게 대처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최승현이었습니다.